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육 정책의 이해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 정책 과정의 이해인데요. 이 교육 정책 과정은 지금 여기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책의 쟁점화, 그 다음에 의제로 채택되고 그걸 정책으로 정책 결정한 후에 집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이러한 5단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재를 함께 참고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때 이 교재를 함께 켜놓고 같이 강의에 임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정책의 쟁점입니다. 그러면 이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가 쟁점이냐? 그냥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상적인 문제가 다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책 쟁점이 되는 것은 문제의 해석, 가치 설정, 그 다음에 정부의 적절한 역할 등이 필요한 정부가 역할할 수 있을 때 이게 정책 쟁점이 된다. 뭐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우리 책에 예가 들어져 있는 게요. 교사의 학교에 대한 낮은 만족도, 교사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낮다. 원인을 분석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 교사가 자율적으로 전문성 발휘하는 게 제약을 받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정부, 즉 교육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학교 단위 학교의 책임 경영 문제를 도입하고 단위 학교 차원에서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일상적인 교육 문제 중에서 그것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 정책 의제로 전환되기 위한 기반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되는 것 자체가 이 정책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의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정책 의제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특징은 뭔지, 그 다음에 정책 의제의 유형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유형 늘 얘기하지만 유형화하려면 분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의제 설정에서 여기서는 다시 분류 기준이 다른 것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킨던이라는 사람의 정책 창 모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 의제와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잠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정책 의제, 그러면은 교육 문제 및 정책 쟁점이 언론이나 국가 등의 관심 및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거나 거기에 조명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가 문제로 인식해서 논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정책 의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을 의제화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정책 의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새 개인이 직접 정책 의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죠. 현 정부에 들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청와대에다가 직접 거기에다가 신문고 하듯이 올려가지고 뭐 20만 이상이 동의를 하면 국가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이 복잡한 과정을 어려운 노력을 없애고 바로 의제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 부작용이 뭔지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책 의제가 되는 경우는 이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 체제에서 정당이나 정치 집단에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돼요?
국회 앞에서 요새 데모를 많이 하죠. 가보면요, 항상 1인 시위를 하는 사람, 아니면 거기서 장기적으로 시위를 하는 집단, 국회 앞은 거의 시위장이다 생각할 정도로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드나드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그걸 읽고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장소를 선택합니다. 광주교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느 국회의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 의제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은 중앙으로 가게 됩니다. 과거에 교육부가 더 힘이 셌을 때는 중앙청에 있었던 그 정부 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데모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세종으로 가는데, 이 교육부 앞에서 과거 서울에서 했던 때나 국회 앞에서 했던 때는 우리가 서울이 수도이다 보니까 언론기관들도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언론도 그 모습을 보고 보도를 해주었는데, 이 지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지방 주재원으로 세종의 주재원들이 가긴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에서, 언론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서 과거만큼 교육부 앞에서 데모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과 집단이 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건가?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정치 집단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줄 때, 근데 정치 집단은 언제 심각하다고 인식할 거냐?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그게 사회 규범이나 대의 명분에 부합할 때 정치 집단은 그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려운 교육 문제, 이럴 때, 즉 만약에 서로 자기네끼리 해결이 된다면 굳이 정책 의제로 삼을 필요가 없겠죠.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이럴 때는 어느 지역에 돈을 더 많이 준다면 다른 지역에 돈이 적게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내년도에 예산 지원을 줄인다고 하면 또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정책 의제를 들어서 어떻게 이 불균형을 해소할 거냐, 이런 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할 때는 이게 정책 의제로 삼아야만 해결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저학년은 20명이 아니라 한 15명 단위로 낮춰야 된다. 그러면 교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되고 교실을 추가로 지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도 받아들이면 그게 정책 의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 투자로 해결한다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될 때 학력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평가기관 설치하는 것, 그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 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면 이제 정책 의제, 그러면 이걸 우리는 꼭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정책 의제가 너무 복잡하게 다양하게 있다 그럴 때 그걸 뭔가 분류를 해야 깔끔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론화 작업의 첫 번째는 분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 분류 기준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분류 기준을 보면은 의제와 의제, 누가 의제화했느냐, 의제로 만들 때 전문적인,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뭐냐,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체계적 의제와 정부 의제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체계적 의제라고 구분해 놨는데요. 이것은 외부 시스템에서, 즉 정부 기관 내부에서 했느냐 외부에서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로 정책은 정부 주도였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정부의 외부에서도 하는데요. 전문의제, 언론의제, 공공의제 그랬는데, 여기서 전문의제 그러면은 학회나 이런 전문가들이, 언론의제 그러면 언론사가, 공공의제 그러면 일반 대중이, 그래서 그걸 정부가 받아들여서 의제화하는 거고요. 때로는 정부가 직접 자기들이 그것을 의제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행동을 계획하는 의제가 정부 의제인데, 정책 의제 유형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문제 정의를 했고요. 이 문제를 정의하고 나면 전문의제, 가장 밑바탕이 전문가들이 그것을 문제화하는 거죠. 의제화하는. 전문가들이 이게 문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일반 공공들도 전문가들 말 들으니까 타당하다. 그래서 이게 전문의제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전문가 집단이 인식할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가 볼 때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 또 이게 의제로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문가들이 발굴하고 의제화하면 언론과 공공의제 차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의제로 이렇게 간다 이런 의미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에서 또 하나 주체, 그 다음에 의제 설정 과정의 그거에서 외부 주도형이냐 동원형이냐 내부 접근형이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가 정부 밖 외부 집단에서 문제에서 공공문제로 전환했느냐 동원형 이것은 정부가 외부 집단의 힘을 활용합니다. 자기들이 원할 때 어떤 특정 집단의 힘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동원형 과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높은 임용시험 제도를 도입할 때도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80년, 90년대를 접어들면서 갑자기 발령이 나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법상 그 당시까지만 해도 8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법상 의무 발령을 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교육부가 의무 발령을 내지 않으려고 할 때 뭔가 근거가 필요하죠. 물론 그 전에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오비일학처럼 이제 중앙대, 성대 이런 학생들이 이게 국립대학생들을 먼저 발령 내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위헌 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교육부는 이제 의무 발령제를 없애게 되고 임용시험을 도입하죠. 근데 그 판례를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전부 사범대에 관한 건데 갑자기 제일 뒷부분에 교대도 사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똑같이 임용시험을 이게 의무 발령을 폐지한다. 딱 한 패러그래프에 들어있는데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게 갑자기 들어가는가? 그건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에 특정 집단이 이미 정책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이제 의제화하는데 주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캠프에서 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책에는 군사정부 시절의 과외금지 정책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부 접근형의 경우에는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중용 과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제도가 뭐죠? 작년 12월 말에 법이 통과되었고요. 이제 지금 6월에 통과됐던가요? 그리고 6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7월 달에 새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게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미 각 캠프에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어떤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교육 정책과 이 정책을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아무튼 과거와 달리 그래도 아마 이 위원회에서 그동안 대통령 정책을 만든 캠프에서 내세웠던 공약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고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킹던의 정책창 모형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별건 아닌데요. 지금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어요. 또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논의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 정치적으로 갑자기 확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우연하게 탁 합치면 그때
정책 선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책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를 이 킹던은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어떤 큰 문제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학교 폭력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가 대구에서 어떤 학생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 사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대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당시에 그게 큰 이슈가 돼서 교육부는 그걸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법이 당시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책의 창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열리도록 적절한 시기의 일을 결합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어떤 개인 혹은 언론사 아니면 뭐 정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형성의 개념과 특징에서 이 정책 결정을 통한 정책의 채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정책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정책을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정책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언어로 표현된다. 뭐 별건 아닌데요. 그 고유 용어가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법이 만들어져 성문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이 정책 형성 과정은 정치적 과정, 행정 과정, 사법 과정, 입법 과정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서는 이 정치적, 그 다음에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과정 이게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정책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로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많이 하지만 입법부에서 정책 형성을 할 때의 과정은 좀 이따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정책 형성 과정은 법률안을 제출하면 입법부의 법률 보완적 기능의 행정 규칙을 제정하는 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도 정부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걸 국회가 통과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서 그 안에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정책 형성에 해당하는 거죠. 입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개인 의원이나 몇 명이 발의를 하고 발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 같으면 국회 교육위원회 회부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까지 다 거쳐서 의결이 되면 이제 법사위원회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심사까지를 마치고 타당하다고 하면 본회의에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에 이송하고 그 법안이 공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형성에서 조금 이론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이론들을 조금은 쉽게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고전적 정책 형성 모형 그래가지고 합리, 만족, 점증, 혼합 모형 네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는 각각 어떠한 조건에 있을 때 타당한가라는 단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 모형을 언제나 추구할 수는 없고요. 합리 모형은 이제 거기에서 정보가 내가 모든 정보를 100%다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결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결과도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도 거의 완전을 하지 않아요. 결과도 조금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까? 확실하지 않은 이런 복잡한 문제. 그지만 여기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검토 시간도 충분할 때는 이 만족 모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점증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점증 모형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형성되는 선택, 채택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지금 있는 것처럼 아주 정보가 확실치 않아요. 일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결과 또한 어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지침마저도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때는 점증적인 대안을 탐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증적인 대안을 탐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A하고 B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봤더니 그나마 B가 더 낫겠다. 그러면은 B로 가고 그럼 B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없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 모형 말 그대로 섞어 놓은 건데요. 여기는 첫 번째는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증 모형. 이 점증 모형을 실용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 점증 모형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반적 상황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초점을 좁혀가면서 이제 그 부분을 정밀하게 봐서 한 방식인데 여기서 의사 진료 방식이다. 우리가 어디 아파서 가면 의사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이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보자 이렇게 봄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자꾸 몸에 열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그러면 혹시라도 이쪽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그걸 집중적으로 정밀 검사를 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해서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 결정인데 이제 그 모형을 여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보, 복잡한 문제, 불확실한 결과 그러나 정책 지침은 있다. 정책 지침이 있다는 것은 의사가 뭘 할 때는 반드시 매뉴얼이 있고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혼합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고전적 모형은 합리, 만족, 점증, 혼합 모형. 크게 복잡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그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 사바티어의 그 정책 형성 모형인데요. 이것을 정책 옹호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옹호연합 모형은 제가 지금 여기서 PPT를 만들면서 보니까 조금은 그 글자가 밑으로 가버린 모양이에요. 밑에다가 아니군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옹호연합 모형에서는 외적 변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위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 산출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유사한 신념 체제를 갖춘 사람끼리 집단을 만든 A, B, C 이 세 개의 집단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들 간의 상호 경쟁, 갈등을 하겠죠. 정책 중개자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책 중개를 통해서 마지막에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정책 결정 채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동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인데요. 핵심 요소는 앞에서 본 것처럼 외적 변수, 정책 옹호 연합, 그다음에 신념 측의 정책 중개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외적 변수, 정책 하위 체계, 그러니까 연합이 있고 그들은 신념 체계에서 가고 그 다음에 중개자가 있고 산출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외적 변수는 이제 핵심 요소를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외적 변수라고 할 때 외적 변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정책이 바뀌게 하는 요인. 이 외적 변수가 바뀌면요 정책 자체에 상당한 영향이 바뀌는데 갑자기 사회 경제적 조건이 바뀌었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외적 변수였죠.
그다음에 여론이 갑자기 바뀌었다. 지배 집단이 바뀌었다. 다른 하위 체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역동적 변수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건 집권당이 바뀌는 거 이런 것도 역동적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책 옹호 연합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이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이제 연합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 안에 입법부, 정당, 이익집단, 언론, 정책 선도가 등이 있습니다. 신념체계는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갈등을 줄이고 타협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중개자라고 하는데, 이 정책 중개자에는 시민단체나 관료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책이 채택이 됐으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정책 집행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행으로 옮기는 거고,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고, 이것 또한 거기에서 정치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에 정책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주 놀랍게도요. 이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 관련 집단들이 자기네 생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책 형성에서 여기 한번 봐볼까요? 네, 정책의 만족 모형, 그 다음에 집행, 집행에서 여기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여기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중심의 정책 집행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도 어려운 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1단계는 집행을 하려면 이제 그 정책 채택, 기획, 자원 모의 그런데 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인데, 집행할 때도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건 아니죠. 끝없이 관찰, 의견, 청취, 지속적인 도움, 또 이 정책을 집행하고자 할 땐 또 많은 반대나 여러 가지 자잘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고요. 3단계가 이제 정책의 제도와 문화화라고 내가 표현해놨는데, 이 문화화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관행이 되고 자연스럽게 자리될 때 이것을 정책의 제도화 혹은 문화화라고 표현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화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정책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의제화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집행을 했고, 이제 평가. 이 정책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가치나 이점을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활동이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으면 정말 그게 원하는 목표를 가져왔는지 평가를 하고, 다음 정책을 집행할 때 반영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죠. 그래서 정책 평가 또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오늘 자꾸 전화가 울리네요. 그래서 이 정책 여기 평가의 목적과 과정에서는, 목적은 당초의 목표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밝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 정책의 원리도 거기에서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정, 목표를 설정한다. 여기서 목표 설정이 뭐냐면, 이번 정책 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죠. 실패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지, 성공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지. 그다음 목표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죠. 항목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요약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 정책 평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책평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노력, 능률, 효과성 쭉쭉쭉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기준으로 활용되는구나. 뭐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거여서 대응성 그러면은 말 그대로 수요자의 기대, 욕구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니까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책평가의 모형으로 여기에 하나 제시되고 있는데요. 효과성 모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 목표와 도출된 결과 간의 일치성을 보는 거죠. 효과라는 것은 목표 달성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게 정책이에요. 이걸 측정했더니 기간 내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기반을 둔 효과성 모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별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은 동료 중심 정책 평가 모형 그렇게 되는데 현장 중심 평가로서 관련 집단의 참여를 통해서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먼저 충분한 기간을 이제 관찰을 하고 또 심층적인 면담도 하고 또 그걸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동료 평가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조언도 받고 내가 분석해 놓은 자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받고 그 다음에 평가 대상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았던 사람도 그걸 보면서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빠져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동료 중심 교육정책 평가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교육정책 과정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정책 과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정은 제일 먼저 뭐였다고요? 먼저 이 부분을 보고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정책 쟁점, 그러니까 문제들이 있으면 그게 쟁점으로 인식이 돼야 되고 의제화되고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학 자체가요 엄청나게 복잡한 많은 이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책이라는 것이 뭔지를 간단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돕는 그러한 기본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정책 과정의 이해, 그래서 이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집행됨에 평가를 받아서 개입되거나 새롭게 보완되는가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